만약 토성에 위성이 하나 있는데 겉모습이 스타워즈의 데스스타와 똑같이 생겼고 과학자들이 40년 동안이나 연구하며 줄곧 꽁꽁 얼어붙은 죽은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에 그 속에 바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혹시 이 과학자들이 40년 동안 헛수고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위성의 이름은 미마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먼저 미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야기해보죠. 미마스는 토성의 작은 위성 중 하나로 지름이 400km도 채 되지 않아 태양계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천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위성에는 거의 290개에 달하는 토성의 위성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가운데에 터무니없이 거대한 충돌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름이 130km를 넘어 위성 전체 지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구에 같은 비율의 충돌구가 있다면 그 너비는 무려 40km가 넘고 충돌구 벽의 높이는 150km에 육박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겨우 9km인데 말이죠. 150km면 이미 대기권 밖으로 뚫고 나갈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충돌구 때문에 미마스는 전 세계 천문학 애호가들로부터 데스스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구는 하마터면 미마스의 숨통을 끊을 뻔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당시 이 충돌구를 만든 소행성이 조금만 더 컸거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미마스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나 토성 고리를 떠도는 파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셈이죠. 그러다가 우주적인 엄청난 행운 덕분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만 했을 뿐 별의 상태는 이미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0년 보이저호가 토성을 근접 비행하며 처음으로 미마스를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본 과학자들은 즉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위성은 지질 활동이 전혀 없고 내부 온도는 극도로 낮으며 표면은 수십억 년 전에 남겨진 운석 충돌구로만 가득하다고요. 새로운 지형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 허셜 충돌구의 벽이었습니다.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꽤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마스의 얼음 껍질이 단 한 번도 부드러워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천체의 내부가 따뜻하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형이 천천히 흐르고 무너지며 평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마스의 그 오래된 충돌구들은 수십억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는 그 안이 완전히 죽은 얼음덩어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어떤 열기도 없는 채로요. 행성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교과서에 기록하고 지질학적으로 비활성인 천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흥미로운 위성들을 연구하러 떠났죠. 미마스는 그렇게 과학계의 지루한 위성 명단에 오른 채 수십 년 동안 잊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카시니 탐사선이 미마스를 근접 비행하며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표면 온도를 스캔했습니다. 원래는 그저 일상적인 절차였을 뿐 아무도 새로운 발견이 있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송된 데이터를 보고 과학자들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도 분포도에 팩맨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그 고전 아케이드 게임의 캐릭터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미마스의 궤도 진행 방향을 향하는 쪽 표면의 온도가 완벽한 팩맨 형태를 띠고 있었죠. 이 부분의 위치는 비정상적으로 차가웠고 주변은 상대적으로 따뜻했으며 허셜 충돌구는 정확히 팩맨의 입 위치에 들어맞았습니다. 더욱 기괴한 점은 이 표면을 일반 가시광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온도가 완전히 균일하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죠. 보이지 않는 팩맨 하나가 미마스의 표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과학자 존 스펜스는 농담삼아 다스베이더가 표면에 투명 코팅을 칠해놓은 게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시광선 카메라를 속이고 오직 적외선 카메라로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이 온도 이상 현상은 나중에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미마스가 오랫동안 토성의 고에너지 방사선대에 머물며 입자들의 폭격을 받아 진행 방향 앞쪽의 얼음층이 단단한 얼음으로 소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전도 성질이 달라지면서 이런 기이한 패턴이 나타난 것일 뿐 내부 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역시나 그 지루한 얼음덩어리일 뿐이군. 별로 신기할 게 없네. 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미마스에게는 엔셀라두스라는 이웃이 있습니다.
이 두 위성은 크기도 비슷하고 성분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엔셀라두스와 미마스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에는 거대한 균열이 있어 그 안에서 수증기를 맹렬히 내뿜고 있습니다. 그 수증기들이 곧장 토성의 이고리를 형성했죠. 내부에는 따뜻한 저녁 해양을 품고 있어 현재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반면 미마스는 토성에 훨씬 더 가깝고 궤도 이심열도 더 큽니다. 이론적으로라면 조성력에 의한 압력을 더 강하게 받아서 내부 열을 훨씬 더 많이 발생시켜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는 활발하게 물을 내뿜는 반면 미마스는 철저히 고요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행성과학계에서 미마스 역설이라 불렸고 아무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과학자들의 추측은 이러했습니다. 미마스의 얼음 껍질이 애초부터 엔셀라두스보다 훨씬 두꺼워서 너무 단단한 나머지 조성력이 그 내부를 전혀 뒤흔들지 못했고 열을 발생시키지 못해 그대로 얼어붙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듣기에는 꽤 합리적이라 사람들도 대충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2014년 누군가 카시니오의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마스가 궤도상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폭은 이론적 예측보다 거의 2배나 컸습니다. 이 흔들림은 그것의 내부 구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기형적으로 찌그러진 럭비공 모양의 핵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얼음 껍질 아래에 액체가 있어서 지각과 핵이 서로 미끄러지며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고하게 전자의 표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년 동안 온전하게 보존된 그 충돌구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음 껍질이 강철판처럼 단단한데 바다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결과적으로 2024년 2월 프랑스 파리 천문대의 발레리 레니가 이끄는 연구팀은 카시니오가 무려 13년 동안 축적한 궤도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미마스 궤도의 세차 운동 방식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모든 모델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 글로벌 지하 액체 바다뿐이라는 것을요. 기형적인 핵이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는 20-30kilo 매트 두께의 얼음 껍질 아래에 숨겨져 있어 표면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균열도 없고 분출되는 기둥도 없으며 새어나오는 그 어떤 신호도 없죠. 그저 그렇게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선잠을 자면서 자신이 깨어있다는 걸 절대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다의 나이입니다. 대략 200만 년에서 5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계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이 바다는 기껏해야 이 500만 년 동안 존재했다는 것이죠. 방금 막 형성된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미마스는 극히 드문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천천히 녹고 있는 중이죠. 지하바다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표면에 어떠한 흔적도 남길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오래된 충돌구들은 단지 새로운 지질 활동이 아직 그것들을 평평하게 만들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미마스는 다음 엔셀라두스가 되어 밖으로 물을 뿜어내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그 시점에 그것과 마주친 것입니다. 이로써 그 역설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미마스는 꽁꽁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미마스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별입니다. 우리는 그 별의 여명을 목격한 것입니다. 45억 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중에서 고작 수천만 년이라는 특수한 틈새의 시간대와 마주친 셈이죠.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을지는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분명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과연 저 안에 생명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 조건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바다가 단지 짧게 스쳐 지나가는 불청객일 수도 있습니다. 액체 내부의 흔들림은 지속적으로 궤도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궤도의 이심률은 점차 원형에 가깝게 변할 것입니다. 조석 가열은 서서히 약해지고 바다는 결국 다시 얼어붙게 되겠죠. 다시 얼어붙을 때 물은 얼음으로 변하며 팽창할 것이고 내부에서부터 얼음 껍질을 찢어 발겨 거대한 단층 협곡을 남길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미마스의 표면에는 그것이 한때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리는 아마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바다를 발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마터면 그것을 영원히 놓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미마스는 물을 뿜지도 새어나오게 하지도 않으며 그 어떤 단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카시니오가 13년 동안 한결같이 정밀하게 궤도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레니의 연구팀이 기꺼이 그 데이터를 다시 뒤져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교과서에 미마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지루한 위성이다 라고 적어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나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영원히 죽음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묻힐 뻔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양계 안에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미마스가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별의 얼음 껍질 아래에서 발견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